성균관대 졸업생 게시판을 보면 누가 한국 남자랑 일본 여자 맺어주는 사업 좀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거기에 뼈를 때리는 댓글이 베스트인데요. 그냥 본인이 매력 없고 관리도 안 해서 애인이 없는 거일 텐데 일녀들은 한녀와 다르게 본인들과 잘 맞을 거라 여기는 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출산이 축복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로스제네 2030 세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은 최초로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소설에서 나타났는데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허망감과 절망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80년부터 190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유년기에는 찬란한 문명을 누리다가 전쟁의 쓰라린 고통을 맛본 세대라고 할 수 있죠. 이후에 미국은 대공황이 터졌는데요. 이때의 경제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남성이 직장을 구하는데 나는 3가지 일을 할 줄 알고 3개 국어를 할 줄 알며 3년 동안 나라를 위해 싸웠으며 3명의 아이가 있고 3달 동안 실업 상태지만 나는 단지 1개의 직업을 갖고 싶다 라고 하는 상당히 고급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었던 당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미국인들이 이렇게 노숙 상태에 빠지기도 하였고 어린아이가 우리 아버지에게 직업을 달라 이런 팻말을 들고 있기도 했고요.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팻말을 목에 걸고 직업을 구하려 다녔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버블 경제가 붕괴한 이후에 잃어버린 20년 혹은 잃어버린 30년 경기 불황이 오면서 이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일본 매체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1970년과 199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유년기에는 찬란한 일본의 경제 호황기를 누리다가 혹은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한 채로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경기 불황을 직격탄으로 맞은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강의 기적, 고도의 압축 경제 성장이 일어난 이후에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언론에서는 M4 세대라고 불렀는데요. M4라는 것은 N개를 포기한다라는 뜻입니다. 내 집 마련, 취업, 연애, 결혼, 출산, 육아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그럼 그것을 왜 포기하게 되었는가? 바로 경기 불황 때문인 거죠. 1980년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에 태어난 세대를 말하는데요. 이들 역시 유년기에는 한강의 기적을 맛보다가 혹은 그것을 다 맛보지 못한 채로 유년기를 보내다가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될 때 경기 불황을 직격탄으로 맞은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버블 경제 때 굉장히 대단했죠. 미국의 총 GDP 70%까지 따라잡았어요. 인구는 거의 절반도 안 되는데 GDP를 이렇게 따라잡았다는 것은 그때의 일본의 경제적 위상이 엄청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나타나는 것이 시티팝이라는 노래죠. 일본의 경기 호황기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중문화가 바로 시티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지나가던 개가 지폐를 물고 다닌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이렇게 클럽 문화도 발달을 했었고요. 이 당시 나온 말이 도쿄 땅을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얘기가 괜히 나왔던 얘기가 아닙니다. 이때 여성들마저도 굉장히 상대방을 고르는 기준이 까다로웠는데요. 3고라고 해서 고신장, 고연봉, 고학력을 기대했어요. 키는 180이 넘어야 되고 연봉은 1,000엔, 지금 하나로 계산하면 연봉 1억이 되겠네요. 그리고 학벌은 연세대 고려대 정도가 되겠네요. 이게 남의 나라 말 같지가 않죠. 바로 버블 경제에 일본인들이 했던 것과 우리나라가 지금 닮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일단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버블이 터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80 이하 남자는 루저다라는 발언이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을 정도죠. 이게 무려 16년 전 이야기예요. 2009년 기사죠. 그리고 이거는 최근 기사긴 한데요. 어떤 여성이 본인은 20억 이상의 신혼집을 해올 수 있는 남자만 나에게 대시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한 방송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방송을 좀 재밌게 하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사회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엿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 호황기는 주가는 거의 80%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4만 포인트에 근접하던 것이 거의 10,000포인트 아래까지 떨어졌죠. 주가뿐만이 아니라 부동산도 상업용 부동산은 90%가 폭락하고 주택은 80%가 폭락했죠. 그러니까 10억짜리 건물이 있었다면 상업용 건물은 1억 원이 되었던 거고 10억짜리 아파트가 2억 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불황도 경제 불황인데 경제 호황기 때는 국민들이 아이를 많이 낳게 됩니다. 출생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들이 취업을 할 때 2중, 3중으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죠.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었는데 취업할 사람은 많고 그래서 구직자들은 더욱더 힘들게 된다는 겁니다. 구인배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일자리를 사람 수로 나눈 건데 사람 한 명당 일자리가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여기 버블 경기 때를 보면요. 구인배수가 1을 넘죠. 사람 한 명당 일자리가 1.4개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사람을 모시려고 안달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 고도 압축 경제 성장기에는 대학 때에도 공부를 하지 않아도 기업들이 대학생들을 모셔갔던 적이 있었죠. 그런 것이 바로 이 경제 호황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황에 들어서자 구인 배수가 0.48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사람 한 명당 일자리가 0.48개 있다는 거니까 구직자 2명이 일자리 1개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2000년대 초중반까지 계속 지속이 되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일본은 출생아 수가 적어지던 것이 지속되고 구인 배수는 급격하게 올라가죠. 지금은 일본에서도 기업들이 구직자들을 모셔간다 할 정도로 웃돈을 주고 데려가는 실정입니다. 지금 모습은 아닌데 일본의 40, 50대들은 이런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죠. 개인의 문제도 있죠.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가 출생아 수는 많은데 경제 불황이 닥치면서 구직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개개인이 절망하게 되는 이러한 세대가 바로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불황이 계속되자 짱구는 못 말려 같은 이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찾는 만화가 굉장히 흥행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중산층 가정이 이 짱구라는 아이를 통해서 나날이 일어나는 에피소드는 일본인들이 중산층과 한국인들이 중산층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었죠. 에피소드 중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아빠 어두워졌는데 그만 가요. 월세 싼 집 구하는 게 쉽지가 않네 라고 해서 세상 물정 몰랐던 신영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손이었던 신혼 때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면 돼 라고 하면서 신혼 때를 생각하고 있죠. 어젯밤엔 잘 잤어요. 당신하고 있으면 뭐든지 잘 돼. 평범한 일상이 진정한 행복이었어 라고 하는 이런 소소한 행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일 다시 찾아보자 라고 하면서 좋지 못한 집으로 이사를 가죠. 나랑 짱구 엄마가 살던 집하고 똑같다 라고 하면서 신영만은 추억에 잠기게 되는데 누구 맘대로 라고 하는 자막이 있죠. 짱구 엄마는 싫어합니다. 이런 일상의 소소한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중산층들이 많이 공감을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경기 불황이 지속되자 여성들이 남성을 보는 기준도 굉장히 낮아졌는데요. 아까는 3고였죠. 이제는 그것이 3평으로 바뀝니다. 평균 신장, 평균 연봉, 평균 외모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큰 키와 고연봉, 고학력이 버블 경제 시절 일본 여성들이 남성들을 보던 기준이었는데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직후에는 평균적인 키만 되면 된다. 평균적인 연봉만 되면 된다. 평균적인 외모만 되면 된다라고 했죠. 근데 사실 이것도 평범한 건 아닌 게 조건이 추가가 되면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죠. 세 가지 조건만 이렇게 섞어도 확률은 거의 10% 이하로 떨어지니까 아마 이것도 쉽지는 않을 거다 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 이후로 조건이 또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바로 3저로 바뀌었는데요. 저자세, 저의존, 저리스크인 배우자를 원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평균적인 수입을 받더라도 방금 전에 짱구 아빠가 직장에서 잘리고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봉이 낮아도 괜찮으니까 잘리지 않는 저리스크인 그런 직업의 남성, 그리고 여자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시키는 그런 남성이 아니라 본인이 밥벌이나 할 수 있는 저의존적인 남성, 그리고 고압적이지 않은 저자세인 남성으로 일본 여성들의 이상형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점점 이런 게 등장을 하고 있죠. 일본 회장님 딸이 한국 카페 알바생이랑 옥탑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뒤에 옥탑방을 보시면 알겠지만 붉은 벽돌에 유리창은 지금 유리창도 아니고요. 위에 지붕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컨테이너 박스로 덕지덕지 발라놓은 그런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를 자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머리 자르는 것도 머리 자르는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머리를 자르면 재밌죠. 그래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경기 불황을 겪은 일본인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본 재벌가 여자가 한국 옥탑방에 사는 이유, 왜 너희만 80년대에 사는 것 같지? 지금 보면은 옥상도 되게 페인트 도색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일본 여성과 이 한국 남성의 키를 보면 키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진짜 저런 말들이 사실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코노미가 명균의 머리를 다듬어주는 날. 이 여성분의 이름이 코노미고 이 남성분의 이름이 명균인가 봅니다. 코노미님 부모님이 일본에서 회사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다 뒤로 하고 한국에 온 걸 후회하지 않았어요? 라고 PD가 물어보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아버님이라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근데 후회해본 적이 없다고 하죠. 뭔가 믿을 수 있고 같이 있으면 성장할 것 같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생활 1년 차인데 일본에서 온 02년생 코노미라고 하네요. 같이 살고 있는 남자친구는 94년생, 8살 차이가 나는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 커플들이 좀 심심찮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물론 일반적이라고 할 순 없어요. 당연히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이 차이가 적게 나면 좋죠. 근데 이제 그거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덜 보는 것 같다,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8살 차이고 그 도둑놈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고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하고 계셨냐라고 하니까 쉬는 날에 이렇게 옥탑방이니까 옥상에 나와서 카페테리아다, 여기가 바로 카페다, 이야기 나누자 하면서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좀 설정인 것 같긴 한 게 지금 마이크 다 달고 있는데 물론 뭐 거짓말이다, 완전히 100%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옥상에 나와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죠. 집이 되게 특이한데 어쩌다가 옥탑방에 오시게 됐는지, 이 질문 자체가 한국에서는 일반적이지 않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보통 우리는 신혼집이라고 하면 좀 근사해야 되고 이런 편견들이 있으니까 이 질문 자체가 일반적이진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집에 시댁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이것도 심상치가 않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분들이 심상치가 않은 거긴 한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심심찮게는 볼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집을 준비할 여유가 없으니까 시댁에서 사는 걸로 했는데 올해 8에서 10월 사이에 결혼 예정이라고 하네요. 신혼집을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처음에는 반지하 가려고 했었대요. 정말 심상치가 않죠. 근데 반지하라면 햇빛도 없고 우울해질 것 같아서 내가 펜트하우스를 알아볼게 해서 이렇게 옥탑방으로 왔다고 합니다. 이걸 너무 좋아해서 너무 반해서 오빠 여기서 무조건 살자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도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시골에서 살아서 뭔가 바람도 느끼고 햇빛도 느끼고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는데 여기 있으면 우리들만의 공간도 있고 라고 하죠. 맨션에 살고 있으면, 그러니까 맨션, 일본은 아파트라고 뭐 부른다기보다는 맨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물론 이 구조라든지 완벽하게 우리나라 아파트랑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일본은 보편적인 주거 방식이 맨션이다 라고 생각하는 편이 이해하기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공용 공간이라서 쓸 수가 없고 여기는 주인께서 옥상 전체 사용을 허락해 주셨대요. 집은 좁은데 여기까지 포함하면 엄청 크다. 그게 너무 좋아서 집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고 있죠. 입장료가 있는데 라고 농담까지 건네는 여유를 보여주고 있네요. 농담입니다. 짜잔이라고 하는데 거의 컨테이너 박스를 이렇게 덧댔죠.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군데군데 보면 이렇게 좀 증축을 한 모습이 보이긴 하죠. 이렇게 문도 붙인 느낌이 나고요. 30주 안에 설명이 끝날 수 있다고 하네요. 메인 거실부터 여기가 500에 40,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가 40만원이란 얘기죠. 여기가 거실이다. 여기가 작업하는 공간이다. 유튜브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라이브도 하고 있어서 조명이랑 여기 이것저것 있고, 그리고 침실인데 이불을 깔고 잠을 주무시나 봅니다. 일어나면 여기 두고 대한민국 온돌 따뜻하고 하니까 자막부터 긍정왕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은 이런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음을 자막으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말에는 밖에 꺼내서 군대식으로 이불도 털고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밖에서 먼지도 털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닥에서 주무시는 거 익숙하세요? 라고 PD도 물어보고 있죠. 사실 저는 바닥에서 자는 게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침대가 더 좋긴 하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다. 제가 침대에서만 잤어요. 일본에는 꼭 침대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시댁에서도 바닥에서 잤대요. 처음으로 바닥에서 자니까 다리에 보라색 멍자국이 든대요.
그 정도인가? 옆으로 자니까 여기가 보라색이 됐다. 맨날 아프고 그랬는데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라고 하고 있죠. 이런 힘든 모습들도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일본 경기가 좋지 않았던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옷이랑 코노미 화장하는 거, 옷을 많이 두면 공간 좁아지니까 최적에 맞게 옷만 있는, 필요하지 않은 것은 어머니 집에 두고 시어머니께서 이해심이 많으셔서 좋다라고 하고 있네요. 화장실을 보여드리면 이쪽이 화장실 들어가는 문인데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화장실이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애초에 이게 증축한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물론 저도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문이 2개인 것을 알 수 있죠. 여기가 잠겨 있어도 거실에서 열 수 있고 심지어 샤워기가 있어서 여기서 샤워를 하면 다 보인다.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죠. 본의 아니게 모자이크가 돼버리는 시기다. 불 켜면 다 보인다. 이러고 있습니다. 코노미가 씻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체크가 돼서 좋고 오빠가 어떻게 씻는지 다 알고 있고 라고 하고 있죠. 가끔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둘밖에 안 사니까 보고 있는 사람은 둘 중 하나겠죠. 아주 재미있는 화장실이다. 이런 것에 사소한 일상의 에피소드를 즐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금토가 쉬는 날인데 금요일에 모았던 빨래를 다 하는데 빨래하는 중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가는데 화장실 갈 때마다 세탁기에서 물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 때 이 집에서 살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3층에 2분이 있으셨는데 뭐 어쨌든 중학교 때 살았던 집을 다시 온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짱구랑 되게 비슷한 스토리텔링이죠.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결혼할 때 남자가 집이라던가 차라던가 반드시 사와야 한다 그런 거 없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죠. 집이랑 차가 있으면 굉장하네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없다고 결혼을 못하지는 않는다. 단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거다라고 하고 있죠. 일본 여성은 단지 실제로 생활하는 데 있어 생활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이, 그러니까 저의존적이고 저리스크인 남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수준 정도로 있는지는 확인하지만 한국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삼고, 고연봉, 고학력, 고신장 이런 조건들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가 차가 없어도 작은 집에 살아도 괜찮냐라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결혼하고 싶은 상대의 조건은 안심할 수 있는 사람, 재미있는 사람 그것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차 같은 게 없어도 좁은 원룸에서 아까 코노미 이야기가 있었죠. 코노미와 명균 씨의 이야기에서 봤듯이 좁은 원룸에서 남편과 같이 살아도 정말 행복하니까 라고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너무 과한 조건을 요구하는 여자는 일본에는 거의 없다 라고 하고 있는데 힘을 합쳐서 살아가자라는 태도다. 일본 남자분들도 그런가 라고 하고 있는데 일본 남자들은 결혼에 대해서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일본에서는 결혼이 어렵다라고 하고 있죠. 일본 여자는 엄청 조건을 보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생각할 뿐인데 일본 남자 쪽은 결혼은 메리트가 없고 결혼하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20, 30대는 특히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40대 후반쯤 되어서 난 계속 혼자인가 라고 급해져서 결혼정보회사에 들어가는 패턴이 많다고 하고 있죠. 일본 오고 나서 느낀 게 한국에서 살면서 솔직히 20대에 절대 결혼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짱구 엄마 아빠는 이미 20대에 결혼을 하신 거죠. 20대에 결혼한 분들을 보면 일본 여성분들이 그렇게 남자한테 뭘 요구하는 것도 없고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한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 와서 놀랐대요. 이 대표님도 젊은 분들이 결혼하신 분도 많았고 아기 가진 분도 많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한국처럼 20평 30평 이런 데 사는 게 아니라 단칸방 같은 데서 아까 그 코노미랑 명균씨 에피소드처럼 그리고 짱구는 못 말려에 나온 그런 여유롭지 못한 중산층 그런 단칸방 같은 데서 시작을 하셨던 분도 있어가지고 라고 일본이 남하고 비교를 안 한다 라고 하고 있었죠. 근데 그런 비교를 안 하는 문화가 이런 경제적, 문화적 배경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 비중 및 주택 가격 지수를 한국은행에서 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버블이 터지고 나서 주택 가격이 폭락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줄어드니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택 가격만 놓고 보면 일본 버블이 터지기 전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방송에서 20억 이상 신혼집을 갖고 있는 남성만 나는 받아들이겠다. 이런 방송이 나오는 것도 다 이런 배경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때가 2018년이었는데요.
2018년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냐? 그게 아니고 사실 더 올라가죠. 지금 보시면 2021년에 고점을 찍습니다. 주택가격 지수가 112로 지금 보시면 거의 110을 찝었는데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21년 고점을 찍고 주택가격 지수는 떨어졌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렇게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출생아 수를 보면요. 일본과 유사한 면을 볼 수가 있죠.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굉장히 많은 아이가 출생이 됐죠. 여기 보시면 1980년대는 거의 86만 명, 그리고 9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70만 명.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2022년에는 24만 9천 명인데요. 이때 태어난 분들은 유년기의 경제 호황기를 누렸거나 아니면 누릴 때쯤에 유년기가 지나가고 본인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가 되면 경기 불황을 맞았던 것이 유럽, 미국, 일본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로스트 제네레이션, 한국판 로스제네가 결혼을 하는 거에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1980년대 남성이 30%가 결혼을 안 했고 마흔이죠. 올해 만 나이 마흔인 1985년생 남자가 절반 정도가 미혼이다. 그리고 1990년생 35살도 80%가 미혼이라는 거죠. 이는 경기 불황과 맞물려서 남아 선호 사상이 뚜렷하던 시절에 남자가 많이 태어나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솔로와 같은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 옛날과는 다르게 30대에서 40대까지 출연자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바로 로스트 제너레이션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잃어버린 세대는 결혼 시장에서 전문직도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분은 유튜버신데 의사시고요. 이 의사분이 직접 발언한 걸 보시면 의사면 결혼을 잘 할 줄 알잖아요. 근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를 하게 되면 안 좋은 과고 결혼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소문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혹시 남자 의사 소개해 줄 수 있냐? 라는 말이 들어오면 수술하는 과를 원한다. 그러면 외과랑 흉부외과는 어때? 라고 떠보는 거죠. 아, 그런 거 말고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이런 인기과를 원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의사 중에서도 일반적인 의사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바이탈, 생명을 살리는 과가 아니라 돈을 잘 버는 과 이런 과들만 결혼시장에서 인기가 있다 라고 하는 모습을 실제 의사가 직접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분 같은 경우도 나는 솔로에 소아과 의사로 출연을 하셨는데요. 돈보다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대학병원으로 돌아온 후 세부 전문의 수련 과정 중에 있는 임상 강사 펠로우다. 생후 1개월 미만 아이들을 보는 신생아학을 전공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화에서 별로 인기가 없으셨죠. 이분도 변호사셨는데요. 이분도 나는 솔로에 출연하셨지만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트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이 되어서도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도 상당히 욕을 많이 드셨는데 구북공무원의 채식주의자셨는데 사람들이 왜 본인이 가진 것보다 눈이 그렇게 높냐 이런 질타를 조금 하셨던 것 같은데 이에 발끈했는지 갑자기 본인 인스타그램에 수능 성적표를 공개를 해버렸어요. 사실 나이 30은 넘고 나서 이렇게 고등학교 때 받았던 성적표를 내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92년생이신데 국영수 1등급을 받으시고 한양대를 가버렸어요. 이때 당시에 보면은 문과가 강세였기 때문에 스카이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가 전부 100분위가 99가 나와야 거의 만점에 가까이 도달해야 갈 수 있는 곳인데 지금 2024년에 연세대 경영학과를 보면 평균 등급이 92%, 그러니까 2등급 정도 받아도 좀 널널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대를 잘 타고 나느냐 안 타고 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또 공무원들이 되게 인기가 많았죠. 경쟁률이 거의 100대 1에 육박했을 정도긴 한데 고점에 물리신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 좋지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지금도 좋진 않은데 그만큼 출생아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쟁이 덜 하다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도 경기가 더 나아진 건 없는데 출생아 수가 적다 보니까 취직하는데 굉장히 용이해졌던 거죠. 한일 구인 배수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2023년까지 자료가 있긴 한데 보시면은 0.58 사람 한 명당 직장 개수가 0.58개 있다는 거죠. 근데 일본은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구인 배수가 1을 넘어서고 지금 2.28로 사람 한 명당
구직자 1명당 직장이 2개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본 경기가 좋아졌냐? 그게 아니라 출생아 수가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직이 널널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까지 나왔냐 하면 이분이 서울대 출신 사업가인데 일본 여자 10만 명을 소개해드리겠다라고 해서 10만 한일 커플 양병설을 주장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배경도 우리나라는 지금 80, 90 세대들이 굉장히 출생아 수가 많았고 구직난을 겪고 있고 결혼하기도 되게 힘든 반면에 일본은 그 시기가 지났으니까 그 둘을 연결해주면은 어느 정도 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 서울대 출신 사업가 분이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들 비슷한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성균관대 졸업생 게시판을 보면 누가 한국 남자랑 일본 여자 맺어주는 사업 좀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결정사처럼 했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잘 될 것 같음 이라고 하고 있고 거기에 뼈를 때리는 댓글이 베스트인데요. 그냥 본인이 매력 없고 관리도 안 해서 애인이 없는 거일 텐데 일녀들은 한녀와 다르게 본인들과 잘 맞을 거라 여기는 게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성균관대 게시판인데 결국에 일은 서울대가 해냈죠. 나는 이방인이다 라는 유튜브에 서울대 출신의 10만 한일 커플 양병설이라는 것인데요. 신주쿠 도쿄 PD가 인터뷰를 하러 갑니다. 오늘은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이 미팅이 있는 날이라고 하는데 단체 미팅을 시스템화해서 비즈니스화 시킨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표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셨고 사업 상황은 어쩐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죠. 보시면은 나옵니다. 굉장히 늠름하시네요. 한국 남자랑 일본 여자 연결해주는 이벤트, 단체 소개팅 이벤트를 하고 있는 황규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1인 사무실도 있구나. 네, 이게 렌탈 오피스라고 이렇게 쓰는 게 효율적이다. 모자이크 해야 되는데 이렇게 프로필을 준비해놨거든요. 일본어를 못하시는 한국 남성, 참가분도 있고 하니까 서로 언어의 장벽이 조금 있기 때문에 번역된 프로필 보면서 소통하기 편하게끔 미리 프로필 준비를 해놨거든요. 로테이션 소개팅이다 보니까 메모할 수 있게 이렇게 다 준비를 하나 봅니다. 앉았을 때 교환해서 보고 이야기를 하기가 수월해진다. 나중에 희망하는 분, 매칭 희망하시는 분들 이렇게 적어 놓으면 컴퓨터로 매칭해서 바로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만날 위치를 정해주면 행사 끝나고 바로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거다라고 하면서 재밌는 시스템이네요 라고 PD가 반응을 해주고 있죠. 연인으로 발전한 분도 계시고 보람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뿌듯하게 하고 있는데 로테이션 돌 테이블 번호랑 이런 거를 다 챙겨간다고 하네요. 남자랑 여자가 1대1로 모두 대화하게끔 되어 있어서 한 번에 14명 소개받고 가는 거다. 아, 그렇네요. 최대 16명이고 모집이 수월하지 않을 때는 뭐 조금 5대5로 할 때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소 10명은 소개받고 갈 수 있다. 또 매칭되고 하면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고 있다. 대표님 이제 사무실에서 행사장까지 가나요? 라고 하니까 곧 시작이라서 미리 준비하러 가고 있다. 토요일엔 저녁에 하고 일요일엔 낮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양일간 하는 거죠. 주말 왔을 때 빨리 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먹고 오셨을 때 최대한 많이 만나볼 수 있게. 그래서 토요일 저녁하고 일요일 낮에도 하고 2번 해서 양일 다 참가하시면 최소 10명에서 16명 정도 일본 여성들 소개를 받고 가실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어쩌다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게 됐냐. 근데 대학생 때부터 일본을 좋아해서 일본 여행을 자주 왔었는데 오다 보니까 제 스타일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일본 여성분들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문제는 관광객으로 왔을 때 만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다. 데이팅 앱 쓰거나 그게 전부 아니냐라고 하니까 술집 가거나 이런 건데 술집 가거나 클럽을 가야 되는 건데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일본 여성분들 풀이 한정적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술 먹는 거나 클럽을 좋아하지 않아서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었기 때문에 관광객으로서는 좀 한계를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일본에 와서 직접 일본 여성분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보자. 좀 더 건강하게, 그러니까 술집이나 어플이나 이런 거 말고 건강하게 더 균형 잡힌 연애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다라고 하고 있죠. 제 친구들 되게 좋은 친구들인데 연애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니까 좀 좋은 여자분들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제가 하는 이벤트 참가해서 여자친구가 생긴 분도 있거든요. 되게 생각보다 빠르긴 한데 벌써 결혼 이야기도 하고 있다고 그런 사례들이 생길 때마다 뿌듯하다고 합니다. 오늘 행사는 여기에서 하나요?
네, 여기 2층에서 진행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언어가 안 맞아도 상관없나요? 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용민님이 대화할 기회가 생겼는데 말이 좀 안 통한다고 얘기 안 하실 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언어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 커뮤니케이션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서로 호감이 있으면 언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6명이 서울대 출신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참석하신 분 중에 6분이 왜 서울대 출신이냐라고 하니까 처음에 학교 커뮤니티를 통해서 남성분들 모집을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동문분들이 모이게 됐다라고 하고 있죠. 사장님도 서울대 나오셔가지고 그렇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남성분들도 일본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좋고 일본 여성분들도 한국 남성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서로 이제 그 프리미엄을 얹어서 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하고 있죠. 사실 뭐 연애나 결혼이나 환상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눈빛에서 바로 느껴진다고 하죠. 오늘 재밌는 구경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여성분들 프로필인데 대부분 20대시네요 라고 하고 있죠. 참가자분들이 30대 초중반 분들이 많으셔서 이번에 참가하신 분들은 대부분 20대를 원하셔가지고 저희가 거의 다 20대로만 구성을 했다라고 하고 있죠. 23, 22 여기 보면 사는 곳, 직업, 키, 학력, 한국어 능력, 영어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표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남성분들 프로필이고 네 남성분들 프로필이에요. 오시면 하나씩 드려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도쿄대학교 나오시고 의사분도 있으시고 하이스펙이신 분들을 선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서울대 나오고 도쿄대 나오고 의사고 이래도 결혼이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M4 세대, 잃어버린 세대,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D도 궁금해하죠. 이 정도의 스펙의 남성분이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연애하거나 결혼하실 수 있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으니까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탐색하시려는 분들도 있고 한국에서 연애 경험이 좀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 분 만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도 까다롭게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쨌든 로테이션 소개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후반부에 이 대표님이 이런 얘기는 하긴 해요.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일본은 그러한 경기 불황이 지속되어서 좀 우리나라랑 역전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스트 제너레이션의 전문직들도 이렇게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부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활쏘기 이런 거를 하기도 하고 음악, 음식 만들기 이런 다양한 부활동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취업을 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경쟁이 덜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 영어 유치원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영어 유치원을 가기 위한 영어 유치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대학교에서도 학점 경쟁, 스펙 경쟁, 인턴 경험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출생아 수는 많았고 경기는 나빠져서 굉장히 치열한 유년기와 대학생 시절을 보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이미 이렇게 출생아 수가 적어지고 경쟁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즐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세 흑사병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보면은 흑사병이 잉글랜드에 1348년에 들어와서 30에서 50% 정도의 인구를 감소시켰다라고 하고 있죠. 실제로 전 세계 인구가 4억 5천만 명이었는데요. 1억 명 가까이가 증발이 됐어요. 3억 5천만 명 정도 됐는데 흑사병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과 공포를 동시에 안겨줬지만 그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인구 감소로 인해서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고 곡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남은 사람들은 더 인간다운 삶을 살았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흑사병이 유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출생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들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분명히 혜택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저출산 저출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출산 저출생이 축복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에 더불어서 한국판 로스트 제너레이션, 잃어버린 세대인 2030 세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